교수님 혹시 수업 전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그 LTE 환경에서 그룹 통화 기능이 있는데 이 어디에요? 기능이 LTE 환경에서 지금 네네. 휴대폰에서 그룹 통화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3G 환경에서는 그 서킷 스위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 서킷 드렸어요. 스위칭 다 질문이에요. 3G 서킷 스위칭에서는 그룹 통화 기능을 구현하는 게 불가능한지 아,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 일단 서킷 스위칭에서는 안 되고요. 이제 만약 그런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잠깐만요. 완전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킷 스위칭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다자간 통화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기능들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서킷 스위칭 환경에서 그 기능을 자기네들이 구현해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뭐 이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패킷 스위칭 환경으로 오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자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제 그렇게 그룹 통화 같은 기능을 내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그 인터넷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올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 줌도 있죠, 그죠?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우리가 줌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그죠?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자간 통신 뭐 이게 다 가능, 그룹 통화 이게 다 가능하고 통화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건 통화는 아니죠, 그죠? 예, 그렇지만 통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에서 우리 그룹 통화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킷 스위칭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구현을 못 해. 그거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서킷 스위칭 장비 위에다 그 기능을 넣어줘야 돼. 답이 됐나요? 조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잠깐만요. 자,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이제 우리 리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OSI 7 레이어 프로토콜, 그죠? 레퍼런스 모델, 그죠? OSI 7 레이어 모델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예,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OSI 7 레이어 7개 계층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통신에 관여를 하는 모든 노드들, 그죠? 예, 맨 끝단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노드가 있고요. 중간에 라우트를 거치고요. 또 끝단에 서버라든지 끝단에 또 다른 사용자가 있을 텐데, 그죠? 통신에 관여하는 모든 놈들은 다 이 7개 계층들이 위에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통신에 관여하는 모든 장치들이 7개 계층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끝단은 7개를 다 갖고 있어야, 아니, 7개를 다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7개 계층을 모델은 기본 모델 7개 계층을 다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현상 내가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구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7개 계층을 참조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홈워크로 이제 OSI 7 레이어의 이제 각 계층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읽어보고 좀 공부를 해봐라 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홈워크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좀 가지고 뭐 그냥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는데, 이 홈워크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홈워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제 생각도 좀 하고 배운 거를 복습도 하고 하는 그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읽다 보면 또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영어에 또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억지로 숙제를 이제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제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제출을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제출 안 하면 안 한 거죠. 그죠? 제출하면 그래도 뭔가 그죠? 공부를 좀 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해 가능하겠죠. 예. 예, 근데 그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요 그려놓은 여기 있죠, 그죠? 예, 요 지금
그래 이제 그래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속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이제 얼마나 빨리 내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그죠? 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앞으로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죠? 진화의 의미는 더 빨라지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요. 피크 레이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만요. 예. 우선 속도를 좀 보면은요. 일단 인터넷 속도로만 좀 보면은 인터넷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유선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전화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전화선 위에다가 모뎀을 달아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PC나 그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이제 그 이후에는 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파이버, 예, 광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뭐광 말고도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게 광이에요. 광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UTP라는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예, 이런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예, 구리선을 이용해 가지고 속도가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1기가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죠? 예, 2014년 무렵에 그다음에 이제 2018년쯤에는 다시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1기가가 10기가 10배가 다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한번 점프가 일어나는 건 보면 100기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 10배씩 점프가 일어났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속도가 빨라졌는데 마찬가지로 무선인 경우도 속도가 그렇죠. 10배씩 이렇게 빨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TE가 될 때 우리가 그죠? 유선과 비슷하게 100메가급이 이제 됐고요. LTE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은 1기가bps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론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5G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20기가까지도 가능하게 이제 진화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20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G도 이제 계속 기술이 더 발전해서 마지막에 이제 원하는 20기가까지 갈 거다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지난번에 이제 세븐 레이어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HTTP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냐? HTTP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죠 웹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긁어 오잖아요, 그죠? 읽어드리고 할 때 그때 뭔가가 이제 그죠? 예, 뭔가 약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인데 사용자 눈에는 사실은 뭐냐면은 통신 그 밑에 이제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보이고 HTTP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웹 브라우징 하려고 그러면 그죠? 내가 원하는 그죠? 웹 페이지를 요청하고 그걸 그죠? 긁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내 터미널에 나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나의 컴퓨터에 HTTP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정보가 웹페이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웹 서버가 있겠죠. 그죠? 웹 서버에 다시 또 마찬가지로 HTTP 서버 프로토콜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토콜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고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내가 웹 브라우징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웹 브라우징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는 HTTP 클라이언트가 해주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뒤에서 뒷단에서 얘가 직접 이 서버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알아서 네트워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서라는 표현을 썼죠. 비서. 그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하면 그죠? 밑에 있는 애들이 뭔지 모르지만 시키는 일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 서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비슷하게 대신 일을 주는 애들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받냐면요. 이 리퀘스트를 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리퀘스트를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죠. HTTP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러면 HTTP 클라이언트가 리스판스를 받아요. 리스판스 안에는 이제 이렇게 어, HTML 형식으로 이제 정보가 쭉 이제 오는데 여기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해피 뉴 밀레니엄이라는 이런 이제 그 웹페이지 이제 메시지가 있으면 이놈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이놈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놈을 이제 이 누구의 HTTP 클라이언트가 이놈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화면에 이걸 띄워주는 거예요, 그대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죠? 원래 이제 뭐죠? 그 작성돼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사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몰라. 그죠?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위해서 HTTP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로 해서 보면 HTTP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HTTP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얘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 무슨 일을 했는데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리퀘스트 응답 직접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그죠? 밑에 비서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죠? 비서가 있고 비서 밑에 또 다른 비서가 있고 비서 밑에 또 다른 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을 해준 사람들 쭉 있는 거예요. 항상 계층이 쭉 있는 거야. 예,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계층 개념이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버추얼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입장에서 보면 직접 연결이 돼 있질 않아요. 이게 직접 물리적으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이제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버추얼 커넥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버추얼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주느냐? 내 밑에 뭔가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예.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밑에 있냐면 TCP라는 프로토콜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TCP 프로토콜이 얘가 어떤 포트를 타고서 내려오면 TCP가 얘한테 이쪽 벽 서버 쪽에 있는 TCP한테 보내주는 거고, 그죠?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리스폰스,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버추얼 커넥션이에요. 왜? TCP 계층과 TCP 계층 사이에 어떤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버추얼 커넥션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뭐냐면 이 TCP를 위해서 또 일해주는 애가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또 필요하면 또 일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뭐 TCP가 뭘 요청을 하면 이게 TCP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요. HTTP의 리퀘스트라는 메시지가 내려오면, 그죠? HTTP 리퀘스트가 내려오면 TCP가 해주는 일은 뭐냐? 거기다 헤더를 붙인 다음에 이놈을 이쪽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다 전달하는 거예요. 반대쪽에다가 전달하는데 얘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 애들이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버 쪽과 이제 PC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 TCP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예. 이쪽에는 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TCP가 있어서 TCP 헤더를 붙이겠죠. 그죠? HTTP 리퀘스트가 내려오면 거기다 헤더를 붙여서 이제 뭐가 만들 TCP 이걸 우리가 TCP PDO라고 얘기하거든요. TCP PDO가 만들어지면 걔를 누가 보내주면 밑에요. 그 밑에 누가 있냐면 IP라는 계층이 있어요. IP 프로토콜 계층이 있어서 걔가 걔 헤더를 붙여요. 항상 각 프로토콜 레이어에는 앞에다가 그죠? 예, 위에서 이것 좀 해줘 하고 내려오면 그죠? 그걸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헤더를 여기 앞에다 붙인다. 헤더. 그럼 IP 헤더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면 IP 헤더를 붙여갖고 그 다음에 밑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TCP니 IP니 또는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밑에 일을 해주는 놈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 각각 무슨 일을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버하고 PC하고 사이에 얘네들끼리 사실 이제 주고 받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라우트를 거쳐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실 물리적으로 일을 해주는 건 우체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를 들고 가는 건 누구예요?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들고 가는 건 우체부였죠. 그 우체부 역할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계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맨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지컬 레이어가 있다 그랬죠. 피지컬 레이어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피지컬. 물리적으로 그 뭐죠? 내가 보내야 될 거에가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비트겠죠. 1제로 비트겠죠. 그죠? 1제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를 옮겨서 여기다가 옮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중간에 여기를 거쳐가야 되니까 여기에 1제로 비트를 보내고 또 받으면 이쪽에서 또 1제로 비트 이렇게 보내고 우체부 역할을 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예, 이게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래서 7개 계층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보면은 끝단이 여기 있잖아요. 끝단은 그래서 좀 7개 계층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꼭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7개 계층을 전제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라우트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요. 이 부분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버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런 아니면 사용자 디바이스 사용자의 단말 터미널들은
그죠? 이 네트워크 끝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네트워크 여기 있으면 네트워크 끝단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끝단에. 그죠?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간에 노드들이 있겠죠. 라우터 같은 노드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냐면 어디 뭐만 갖고 있냐면 밑에 세 개 레이어만 갖고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세 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7개 계층 중에서 얘네들은 왜 중간에 있는 라우트나 이런 것들은 왜 위에 4개 레이어가 필요 없고 밑에 3개 레이어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통신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 하는 일이 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은 뭐죠? 통신 네트워크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지가 무슨 뭐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게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얘는 기능적으로 뭐예요? 도와주는 일만 하는 거죠. 무슨 일 도와주는 일? 인터넷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용자가 그죠? 내가라는 게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받고 그죠? 그거를 도와주는 일이 네트워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얘가 무슨 뭐 지가 막 다른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근데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뭔가 충실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키워드가 그 충실하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충실하게 지 일을 잘해야 되잖아. 일을 시킨 일을 잘해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충실하게 지가 시킨 일을 잘하는 게 뭐냐면 보내야 될 비트들을 정보들을 차례차례 받아서 보내고 받아고 보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흘러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네트워크겠죠. 해야 될 일이겠죠. 그 이상도 원하는 게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때 필요한 게 이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보라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피지컬 레이어는 제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뭐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맨 끝단에 이제 그죠 보시면 피지컬 레이어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맨 밑에 있잖아요. 얘가 지금 우체부야, 우체부. 얘가 있죠, 그죠? 우체부가 가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또 받아야 되잖아. 갖다 주고 받고 갖다 주고 받고 갖다. 이 맨 밑에 일하는 얘네들이 진짜 열일하는 애들이 제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선이 연결돼 있는 거. 물리적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왜냐하면 비트가 가려면 어쨌든 유선으로 가든 무선으로 가든 간에 비트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연결해 주는 그게 바로 피지컬 레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배울 게 사실 피지컬 레이어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앱을 만든다. 그죠? 내가 뭐 줌이라는 그 줌 같은 그런 내가 그죠? 화상회의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래 애플리케이션 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알면 돼. 물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플러스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 밑에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면 자기 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만 하는 거예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예, 또 상황에 따라 몰라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7개 계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봐도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피지컬 레이어가 이제 있어서 이제 1제로 비트가 흘러다닌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 위에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는 게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얘가 무슨 일을 해요? 자, 숙제했잖아. 숙제했으니까 이제 우리 신용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숙제했으면 답할 수 있겠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뭐 하는 계층으로 돼 있어요? 읽어보면. 우리 신용재 말로 하기 싫으면 채팅창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 우리 신용재 학생 답하고 있는 거지 지금? 데이터 링크는 뭐예요? 뭘 하는 건가? 노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너무 표현이 막연한데? 모든 놈들이 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떤 형태는 기여를 해요. 모든 계층은 그죠? 자기가 뭔가 역할이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트워크에서 우리 하고 싶은 게 뭔가 정보를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게 되게 막연한 표현인데 주고받는다는 얘기,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 거지. 데이터를 전송하고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 무슨 기능을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피지컬 레이어는 뭐라 그랬어요? 피지컬 레이어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열일을 진짜 한다 그랬잖아. 비트 한 비트 앞에서 들고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것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묻는 거지, 그치? DLC,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여러 개 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다른 사람 누구 얘기해 보세요. 누구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용구, 우리 이용구 학생.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뭐 하는 게 있고 뭐 무슨 역할을 하는다고 돼 있어요? 응? 숙제했으면 답을 하는 거고 모른다고 답하고 뭐 장황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닌데 딱 그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가. 이용구 답할 수 있어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고. 왜 답이 없지? 그리고 다른 사람 답해 보세요. 중요한 말이 중요한 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자,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뭐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자, 우체부가 있는데 우체부가 열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체부가 제가 아까 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충실하게라는 표현, 충실하게. 충실하게인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딴짓 안 하고. 자, 우체부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뭐죠? 주소를 보고서 그 주소대로 그죠? 갖다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전달해 주는 우체통에다 뭐 우체통이라는 표현보다는 뭐죠? 하여간에 잡고서 그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토바이 타든 그죠? 차를 타고 가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넣어주는 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편지가 막 찢어질 수도 있고 편지 봉투가 막 그죠? 물에 젖어가지고 글자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가 있죠. 오류가 날 수 있죠. 그 비트를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갖다 주긴 갖다 줬는데 이게 다 깨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체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체부는 안에 봉투 안에 있는 글씨가 젖어가지고 뭐 다 지워졌던 상관 안 해. 나는 갖다 주기만 하면 나 봉투 다 갖다 줘서 끝. 내 할 일 다 끝난 거야.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받긴 받았는데 엉터리잖아. 내가 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무슨 기능이 필요해요? 이게 글자가 안 지워지고 물에 젖어서 글자가 안 지워지거나 안 지워지도록 하고 이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제대로 편지가 제대로 전달돼 있는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 지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봉투 받아갖고요. 갖다 줬어. 다 젖어갖고 글씨가 다 깨졌어. 그러면 중간에 뭐냐면 자 회사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제 위로 해갖고 사장님 비서한테 갖다 줬어. 사장님 비서는 봉투만 뜯어가지고 사장님 드렸어. 근데 사장님이 딱 봤더니 다 지워져 있어. 이건 뭐야? 누구 책임이에요?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게 이런 골치 아픈 일 안 하고 싶다 이거야. 나는 뭐냐면 저 상대방이 보낸 거 그대로 나는 나한테 달라 이거야. 그럼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알아서 글자가 지워졌으면은 잘못됐으면 이거 다시 저쪽에다 이거 다시 보내 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워진 글자 다시 고쳐내든지 뭔가 해서 사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딱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야. 통신 네트워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용구 학생 거기 에러 커렉션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면 에러 커렉션을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면
reliable하게라는 표현을 써요. reliable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깨지지 않고 안 깨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만일에 깨져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져서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로 하면 상대방한테다 얘기를 해갖고요. 다시 보내. 깨졌으니까. 다 지워졌으니까 다시 보내. 하는 다시 보내 하고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DLS 계층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받아가지고 까서 봤더니 에러가 났어. 그러면 다시 보내줘 하고 얘기를 할 거거든. 누구한테 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 링크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를 못 하죠. 예. 버추얼하게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다시 보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보내 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체부를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보내달라는 얘기도 물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럼 이쪽에서는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고 나면 뭐죠? 제대로 왔어. 이거 온 거야. 제대로 온 거야. 제대로 왔으면 그러면 뭐냐면 제대로 받았다 하고 응답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예, 이런 이제 뭔가 릴라이블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아요. 예, 그 외에도 많지만 그죠? 예,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류가 났을 경우에 뭐 다시 고쳐내든지 다시 받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는 고쳐낸다는 표현, 고쳐내는 건 누가 하냐면 피지컬 레이어가 하고 오류가 난 거를 고쳐내는 피지컬 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안 깨지고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가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는 일은 뭐냐? 예,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는 일은 글자들대로 네트워크는요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냥 패킷 스위칭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보내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경로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패킷 스위칭은 여러 경로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경로로 갈 거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건지 그죠?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하려면은 누군가가 경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로를 정할 때 맨 먼저 필요한 게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맨 마지막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돼요.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를 알아야 어디까지 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소를 적는 일을 해야 돼요. 주소를 적어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어느 경로로 갈지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정해주는 걸 라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우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따라서 어느 라우트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갈 건지를 정해주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 이게 인터넷에서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IP 계층이 아니라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거든요,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IP 프로토콜인데 인터넷 프로토콜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게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죠? IP 헤더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IP 계층은 IP 헤더를 붙이잖아. IP 헤더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 내 주소,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주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스 애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 목적지. 예, 그죠? 예, 주소를 적어주는 겁니다. IP 헤더에 들어가요. 됐죠? 예, 그래서 모든 통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요, 이 세 가지 계층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한 비트 한 비트 우체부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릴라이블하게 전송되는지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경로를 정해주고 이 세 가지 기능이 갖고 있는 각각.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보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끝단에 있잖아요. 끝단에 중간은 없거든요. 끝단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끝단에 왜 끝단에 있느냐? 얘네들은 중간에 무슨 일인지 신경 안 써. 중간에서 여기서 무슨 지지고 볶고 뭘 할 텐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상관없고요. 끝단에서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끝단에서 뭘 관여를 하냐면 두 가지를 봅니다. 순서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저쪽에서 막 언제 오잖아요. 패킷이 막 오면 목적지 끝단에서는 그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봉투 하나에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편지를 막 잘라가지고 봉투 여러 개로 해서 보내는 거야. 그게 패킷 스위칭이잖아. 그죠? 예, 그럼 패킷 스위칭에서 막 이제 따로따로 오면, 그죠? 따로따로 이제 오면 TCP는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봉투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조각조각 온 걸 다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위에다 사장님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TCP 끝단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요. 그러니까 끝과 끝 사이에서 제대로 왔는지, 끝단에서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줘요. 편지가 제대로 지금 다 합쳐져 갖고 합쳐서 제대로 왔는지 끝단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에 혼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얘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모르지만은 TCP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를 하냐면요. 여기 안에 만약 혼잡이 있다. 안에가 무지하게 혼잡이 있어요. 네트워크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딜레이가 크겠죠. 끝단과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은 보냈는데 딜레이가 너무 커서 그죠? 지연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뭐죠? 네트워크 동작을 안 해 제대로. 그러면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쪽에서 A에서 B로 이제 보냈는데 뭔가 딜레이가 너무 커. 딜레이가 큰지 아닌지 보낸 놈은 모르죠. 내가 보냈는데 제가 이게 얼마만큼 딜레이를 겪어서 간지 나는 모르잖아. 받는 애만 알잖아요. 받는 애가 받아보니까는 딜레이가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딜레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 딜레이가 크다는 얘기는 뭘까? 이유가 네트워크에 혼잡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가 지금 너무 지금 막 여기 패키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전부 못 가고. 그러면 그 일을 막아줘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좋잖아. 딜레이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아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 왜냐하면 혼잡이 생기는 이유가 자꾸 들어오고 네트워크로 자꾸 패키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너무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야, 좀 기다려. 지금 보내지 마. 좀 기다렸다가 보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냐? 바로 끝단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쪽 끝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지금 딜레이가 너무 크니까 너 좀 기다렸다 보내.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디로 묶어서 하면 컨제션 컨트롤, 혼잡 제어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안에 혼잡이 그죠? 혼잡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기능은 누가 하냐면은 물론 네트워크 레이어가 글도 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는 뭐냐면 네트워크 레이어는 뭘 할 수 있냐면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은 경로 혼잡이 심하니까 다른 경로로 가게끔 우회해서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컨트롤하면 돼요. 그렇지만 끝단에서 컨트롤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세션이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암호도 이제 예를 들어 보안을 위해 가지고 암호도 걸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그 저기 뭐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세션 레이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얘기하면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잠깐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문제네. 그러니까 트랜스퍼 레이어가 이제 보안에 관련된 보안이 아니라 이제 암호를 걸었다. 암호를 걸었으면 내가 암호 걸린 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암호를 풀고 암호화를 하고 암호를 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암호를 걸린 거를 내가 사장님한테 갔지만 사장님 못 읽잖아. 사장님은 한글밖에 못 보는데 영어로 하고 온 거야. 그럼 밑에서 뭐를 해줘요? 이걸 다시 한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예, 마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에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위에서 이제 끝단에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7개 계층이 하는 일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끝단에서부터 알리스부터 이제 밥까지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런 여기를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라우트와 스위치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라우트와 스위치를 거쳐가고 여기까지 끝단까지 오는데 요 중간에 끝단에 여기 7개 계층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중간에는 3개 계층만 있어요. 3개 계층. 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펑션, 기능들 그죠? 예, 무슨 일을 하느냐 각 계층에서 방금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 1계층 맨 밑에는 뭐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뭐를 해요?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 예, 예.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선로를 통해 가지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해서 그죠? 비트를 보낸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앞에 제가 다시 갈게요. 기본적으로 보내는 뭘 보내느냐가 여기 다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보내는 그 대상은 비트의 비트. 한 비트. 뭐 그래서 아까 누구더라? 누가 이제 우리 아까 누구한테 질문했지? 고병환 학생한테 했나? 이름 헷갈리네. 질문했을 때 이제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은 아까 그 우리 신영주 학생한테 얘기했나?
그 무슨 일을 하냐 해서 신혼자 학생이 아까 이렇게 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을 한다. 뭐.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는 거지.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파일을 보내면 내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 그지? 예.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각각의 프로토콜 레이어들, 각각의 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관점에서는 1제로 비트야. 그 대상이. 보내는 대상이. 그 피지컬 레이어는 뭘 보내고 받는다? 비트를 보내고 받는다는 거예요. 데이터. 사용자는 데이터를 보낸다고 그러지만 그 데이터가 전부 1제로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뭘 보내냐면요. 데이터 링크는 뭉태기로 보내는 거, 비트 뭉태기를 보내는 건데, 그죠? 그 뭉태기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보내는 그 뭉태기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 이 프레임은 이제 무슨 단위가 있는 게 단위, 보내는 단위가 있는데 안에를 까보면 다 일제로로 돼 있겠지 당연히. 예. 그 단위가 무슨 단위가 되는 거야? 이 프레임이라는 건 무슨 단위가 되냐면 만일에 받았는데 깨졌어. 안에가 다 깨져 있어. 그러면 다시 보내줘 하고 얘기하겠죠, 그죠? 다시 보내주는 단위가 프레임 단위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또 뭐죠? 예, 네트워크 레이어는 패킷이야 패킷. 그러니까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야 말하자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낸다. 이 이메일을 마지막에 우리가 패킷으로 쪼갤 거 아니에요, 그죠? 쪼개거든요. 예, 그럼 쪼개면 이 패킷 단위로 주소를 보고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그 단위가 패킷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링크와 데이터 링크 사이에는 다시 패킷을 또 쪼갭니다. 뭘로? 프레임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프레임으로 왔다 갔다, 프레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피지컬 레이어는 프레임이고 뭐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한 비트 한 비트만 열심히 보내면 돼. 피지컬 레이어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주로 우리는 어디 다루냐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하고 네트워크 레이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약간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그랬는데 가로 열고서 MAC라고 돼 있어요. MAC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요. 예,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거 뭐 약자냐면 medium access control. 무슨 제어를 한다는 얘기네. MAC. 줄여서 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medium access control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medium access control layer 또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데 자, 7레이어의 공식적인 이름은 OSI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의 공식적인 이름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예요. 근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맥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자세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 가로 열고 맥이라고 쓴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했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키워드는 이거예요. reliably. 그죠? 깨졌는지 안 깨진지 정확하게 안 깨지도록 안 깨지고 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하는 거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뭐라 그랬죠? 경로를 목적지까지 경로를 잘 찾아서 가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링크 레이어고요. 트랜스포 레이어는 뭐예요? 엔드 투 엔드 딜리버리. 끝단에서 끝단까지 잘 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 블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락. TCP 블락이라고 얘기하고 단위. 네트워크에서 단위가 뭐라고요? 패킷이라고 그랬죠, 그죠? 패킷.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피지컬 레이어는 비트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다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제가 굉장히 이제 하이 레벨에서 설명을 쭉 한 거라서.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게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데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들고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이 이제 주어질 때인데 대부분 보면 7개 계층 중에 어딘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피지컬 레이어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링크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둘 다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발을 한다. 그죠? 예, 예. 그들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하드웨어를 개발한다 하면 그죠? 예,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질문 없으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세븐 레이어 얘기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번 학기는 우리 뭐 한다고요? 주로 레이어 1부터 맨 밑에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부터 쭉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다음 트랜스포트 레이어 뭐 이런 쪽까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각 계층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이요. 네, 맨 밑에 피지컬 레이어부터 신호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신호를 보내는 1과 제로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1과 제로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는 일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신호를 어떻게 보내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니? 그리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거니? 여러분들 신호미 시스템 과목 이제 아마 3학년 되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신호미 시스템, 시스템은 신호를 보내는 그죠? 기능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시스템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휴대폰이다.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얘는 뭔가 인풋이 들어가면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웃풋이 된 것 어떤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신호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도대체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거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살짝 좀 스킵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순서를 좀 보니까 지금 제 노트 순서보다는 다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조금 스킵을 좀 했어요. 몇 페이지까지 왔냐? 많은 페이지를 스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얘기하냐면, 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디지털 통신이에요. 디지털 통신인데, 이제 지난 학기에 아마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뭘 배웠냐면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을 배운 거고요. 이번 학기에 이제 이어서 계속 듣는 사람들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듣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에서 지금 뭐냐면 통신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아날로그 통신 한 학기, 디지털 통신 한 학기. 이게 다 뭐냐면 피지컬 레이어예요. 피지컬 레이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신기가 있고요, 수신기가 있고요. 얘가 어떤 채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채널이. 근데 이제 통신은 크게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누는데 지난 학기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아날로그 통신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음성입니다. 우리가 음성 신호를 내가 이제 보낸다. 네, 우리 집전화 그죠? 집전화 생각하시면 돼요. 집전화는 아날로그 통신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 목소리를 얘기를 하면 얘가 송신기 안에 들어가서 전화기에다 대고 얘기하면 어딘가 통과해가지고 내가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송신기, 무전기가 있다. 무전기가 있으면 무전기로 보내면 내가 무전기에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내 음성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귀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잡음이 더해지죠, 여기 잡음이. 잡음은 곱해지는 게 아니라 잡음은 항상 더해져요. 항상 여러분들 통신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잡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면 잡음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 존재하냐면 수신기 회로에 잡음이 왜 생기냐면요. 잡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수신기의 회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신기. 회로에는 항상 뭐죠? 항상 회로가 작동하다 보면 뭐예요?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이 나면 거기서 열잡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열잡음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잡음은 내가 받은 신호에 더해져요. 더해져. 그래서 우리가 애드티브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음은 막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백색 잡음이라고 해요. 백색. 와인 노이즈. 우리 백색 노이즈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와인 노이즈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가 내 신호의 파워보다 더 크면 수신단에서 내 신호가 잡음에 깔려가지고 안 들리겠죠. 그죠? 예. 잡음의 파워가 더 크면 당연히 안 돼. 제가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 귀로 제 목소리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은 그게 더해지겠죠, 그죠?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잡음이 더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호의 파워가 수신단에서 리시버에서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 좀 커야 돼요. 어느 정도, 그죠? 예. 근데 이제 채널 통해 가지고 이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신호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제 목소리예요. 아날로그 통신은 그냥 제 목소리를 그대로 보내는 거야. 아무 조작 없이. 이 신호 자체를 목소리를 그대로 보내는 거야. 그 자체를.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멀리 송신기와 수신기 간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 이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 막 100m 떨어지고 1km 떨어지고 10km 떨어지고 그죠? 예, 이렇게 멀리까지 신호를 FM 방송 생각하면 돼. 방송. AM FM 방송 생각해요. 라디오 방송이라는 건 신호 멀리까지 라디오 방송 신호가 가잖아요. 그죠? 이게 아날로그거든요. AM, FM 아날로그 방송이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가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모듈레이션이 게 필요해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게 이제 AM과 FM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아날로그 통신 과목 들은 사람들은 한 학기 내내 AM, FM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거는 방송밖에 없어요. 라디오 방송밖에. TV도 더 이상 아날로그 안 쓰잖아. TV도 다 그죠? HDTV, UHD TV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디지털 TV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라디오 방송만 아직도 아날로그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디지털 통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 통신 시스템 다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럼 디지털 이제 우리 지금부터 제가 디지털 통신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차이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자, 제 목소리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걸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내가 보낸다는 얘기는 디지털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디지털 신호라는 건 일제로 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제로 비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A to D 컨버전, AD 컨버전을 해야 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컨버전을 해야 돼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ADC. 시노맨 시스템에서 배웠죠. 그죠?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ADC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뭡니까?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컨티뉴스 시그널을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샘플링하면 그 비트를 샘플링하는 그 크기를 비트로 바꾸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죠? 두 개 절차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나면 요 AD 컨버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제로 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컨티뉴스 신호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를 샘플링을 하잖아요. 이게 다 샘플한 거거든요. 그리고 샘플하면 이게 샘플된 앰플리튜드 크기를 그죠? 비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퀀타이제이션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제로가 나오는 거야. 그죠? 예. 일제로가 나오면 이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바로 이 일제로 비트를 수신단까지 보내는 거야. 그러면 트랜스미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일제로를 수신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트랜스미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통신 과목을 듣고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1제로 비트를 어떻게 보낼 거냐는 배우는 건데요. 사실은 제 강의 지금 설명하는 내용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큰 흐름을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은 1과 제로를 보내는 1 아니면 제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수신기는 뭐를 해야 돼? 송신기가 트랜스미터가 0을 보냈는지 1을 보냈는지를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디지털 통신이라는 거는 그죠? 0을 나타내는 신호와 1을 나타내는 신호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내고 수신단에서는 두 개 중에서 어느 거를 보냈는지를 알아내면은 0과 1을 알아낼 수 있다는 디텍트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게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어쨌든 이겁니다. 우리가 0, 1, 0, 1, 1이라는 내가 이제 4비트를 보내야 돼. 여기 보시면 4비트를 여기 보시면 이제 5비트네.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 이제 10110이라는 5개 비트를 내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뭡니까? 각각의 신호를 보내기, 각각의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호가 필요하죠. 그 신호가 여기 지금 이제 이거예요. 1을 나타내는 신호가 이거고요. 0을 나타내는 신호가 이거, 1을 나타내는 신호가 이거, 0을 나타내는 신호가 이거, 0을 아니, 다시 1을 나타내는 신호, 1을 나타내는 신호, 0을 나타내는 신호. 그러니까 1을 나타내는 신호와 0을 나타내는 신호를 2개를 나눠가지고 2개를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2개 다르죠, 신호가. 다르지 않아요? 요게 이제 제가 펄스라고 표현을 썼는데 펄스라고 썼는데요. 펄스라고 쓴 게 뭐냐면 요게 1을 나타내는 신호가 여기 0을 나타내는 신호. 2개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 2개 비교해 보세요. 얘랑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여기 1을 나타내는 신호와 0을 나타내는 신호가 어떻게 달라요? 프리퀀시가 다르죠. 그죠? 예. 두개 프리퀀시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병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0을 나타내는 신호가 1을 나타내는 신호보다 더 높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프리퀀시가 크냐 작으냐를 보죠. 높은 프리퀀시 신호가 오면은 0, 낮은 프리퀀시 신호가 오면 1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신기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회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디지털통신에서 배우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것도 조금 더 복잡한 수준은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자, 우선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 예, 이제 이런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이제 형태인데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2가지 절차를 이제 거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맨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제 볼 거야. AD 컨버전을 한번 봅시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지털이제이션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제 2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2가지를 이제 해야 돼요. 자,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자주 샘플링 할 거냐? 샘플링 주기가 있겠죠. 아니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있겠죠. 얼마나 빈번하게 샘플링 할 거냐? 그걸 정해야 돼요. 1초에 1초에 한 번 샘플 할 수도, 1초에 10번 샘플 할 수도, 1초에 100번 샘플 할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그걸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그 샘플한 앰플리튜드 값을 몇 비트로 나타낼 건가도 또 필요하죠. 그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질문 드릴게요.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샘플링을 할 때 내가 샘플링하는 주기, 그러니까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는 1초 동안에 샘플하는 숫자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시너미 시스템 배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그죠? 네. 답해보세요. 우리 송종호 학생 답해보세요. 송종호 학생 비디오 저기 카메라 설치 안 돼 있네? 카메라 설치 안 돼 있으면 출석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송종호 학생 없는 모양이네. 자, 이구상 학생. 샘플링 프리퀀시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요?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다고요? 또 다른 학생 누가 보자. 또 한 사람 또참 질문 다 하나. 자, 이재인 학생. 샘플링 프리퀀시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더 네. 생생한 보안을 위해선 클수록 좋은 것 같고, 용량을 다시 한번 적게 뭐 할 때 뭐 할 다시요 다시.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 다를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예, 그다음에 복원을 더 많이 하려면, 뭐를 많이 클릭을 하려면요? 뭐를 많이 하려면? 더 복원을 잘 하려면, 복원을 클릭을 잘하려면 어, 다 작게 하면 그 대신에 용량이 적게 되는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재인 학생 답은 제가 점수를 많이 매면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예, 비슷하게 맞힌 거야. 좀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이고정 학생은 클수록 원래 신호가 비슷하다. 그다음에 되게 전력 소모가 크다. 요거는 한 50점 정도. 예. 제가 좀 여러분들 이거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질문은요. 예, 이걸 이해하는 게 시노미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출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 과목을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했으면 제가 지금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인 학생이 얘기한 답이 이제 뭐냐면 이게 관점에 따라서 클수록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인 답인데 이게 맞는 답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샘플링 프리퀀시는 자 이렇게 볼게요. 샘플링을 많이 샘플링을 무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샘플링을 무수히 이렇게 빈번하게 샘플해. 그러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가 똑같겠죠. 그죠? 예. 그리고 천천히 한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다른 극단으로 띄엄띄엄 샘플링을 해. 그러면 샘플 값을 가지고서 원래 신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런 신호가 있는데 내가 샘플링을 제가 잘못 그렸어.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자, 이런 신호가 있다고 치자고요. 잠깐. 뭐야. 자, 지금 이런 신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샘플링을 해요. 여기 샘플하고 여기 샘플하고 여기 샘플했어. 이 간격이 샘플링 간격이에요. 요 샘플 세 개를 가지고서 요 노란색 있죠? 컨티뉴스 시그널 복원할 수 있어요? 복원 못 하죠? 뭐 더 극단적으로는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 뭐가 있냐면 사인 함수 이렇게 사인. 네. 어떤 프리퀀시가 있는 사인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샘플을 하고요. 여기 샘플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샘플을 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저 샘플을 했어요. 요 샘플 주면은 요거 가지고서 이거 노란 거 사인 함수 복원할 수 있으니까 복원 못 해요. 근데 샘플이 많으면 해요. 샘플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샘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샘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 샘플만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샘플 따라가면 사인처럼 생겼죠. 요거 연결하면 사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샘플이 무지하게 많으면 거의 사인처럼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샘플링 웨이트이 너무 적으면은 원래 모양을 그러니까 복원할 수가 없고 원래 모양을 알 수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적당한 샘플링 웨이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샘플링 띠어럼이잖아요.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샘플링 띠어럼을 배우잖아요. 뭘 배우면 나이캐스 웨이트를 배우잖아요. 나이캐스 웨이트이 뭐예요? 최소한의 샘플링 웨이트에 내가 신호를 복구하기 위해서. 맞죠? 예.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뭐에서 결정돼요? 나이캐스 웨이트는 뭐에서 결정이 돼요? 혹시 시노미 시스템 안 배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전자공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나이캐스 웨이트이 뭐예요? 나이캐스트 웨이트는 웨이트예요. 샘플링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샘플링 웨이트. 근데 나이캐스트가 얘기하는 샘플링 웨이트이 뭐예요? 내가 원래 신호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링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에서 결정이 돼요? 원래 신호, 아날로그 신호 있지. 이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 밴드위스, 그죠? 모든 신호는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든 신호는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밴드위스를 갖고 있어요. 그 밴드위스가 W면 W헤르츠가 밴드위스면 그거의 2배. 그래서 EW. 이걸 우리 나이캐스 웨이트라고 얘기하죠.
나이캐스트 웨이인 만큼은 적어도 그 정도 빨리 샘플을 해줘야 복구하고 나이캐스트 웨이보다 더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나이캐스트 웨이보다 더 크게 샘플링해도 상관없어요. 빠른 건 상관없어요. 근데 2W보다도 작으면 본래 신을 복구할 수 없다. 그게 샘플링 띠어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인 학생이 답한 게 이제 70점, 80점 되는 거야,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샘플링 웨이즈 그러니까 얼마나 빈번하게 내가 샘플링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한 거죠. 최소한 2W만큼은 해야 된다. 2W 헤르츠만큼은 1초 동안에 2W 샘플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샘플했어. 자, 여기 제가 샘플을 했어요. 샘플을 했는데 샘플하면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죠. 이거를 비트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내 크기가 이제 32야, 앰플리튜드가. 이 32라는 거를 내가 그죠? 나타내야 될까? 뭘로 일제로 나타내면 일제로 비트로 나타내야 되죠. 왜냐면 모든 데이터는 이제 일제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럼 32라는 크기를 몇 비트로 나타낼 거냐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예시를 드려놨죠. 예시를 어떻게 드려놨습니까? 여기 보다시피 투비트 퀀타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는요. 투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다시피 요 레벨을 네 개로 나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전체 크기를 앰플리튜드 크기를 네 개 레벨로 나눈 다음에 제일 작은 건 00, 그다음 레벨은 01, 그다음 건 11, 그다음은 11. 10, 11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비트를 가지고서 네 개의 레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걸 투비 퀀타이제이션 얘기를 하죠. 또는 이걸 전부 8개 레벨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더 조밀하게 레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8개 레벨이니까 한 개 레벨을 나타내면 3비트가 필요하죠. 3비 퀀타이제이션. 자, 그러면은 그럼 몇 비트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많은 비트를 레벨을 더 조밀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앰플리튜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몇 빗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 2빗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 4빗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 뭐 그죠? 8빗 퀀타이제이션 할 것이냐? 뭐 5빗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 이제 여러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빗 퀀타이제이션 하고 싶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트를 쓸수록 좋은 거야. 그렇죠? 더 정밀하게 앰플리튜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 많은 비트를 쓰면 쓸수록 보내야 되는 정보량은 많아지죠. 더 많은 비트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네, 네트워크를 보내야 될 비트가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당한 숫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비트로 나타내야 된다는. 이 적당하다는 게 애매한 거야. 몇 비트가 적당한 거냐?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보내는 신호, 우리가 보내는 정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사람이 귀로 듣는 음성 정보, 보이스죠. 스피치 시그널이 있고요. 스피치 시그널은 보이스 시그널이죠. 그죠? 귀로 듣는 스피치 시그널이 있고요. 또 눈으로 보는 뭐가 있어요? 비디오 시그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귀로 듣는 거는 도대체 몇 빗 퀀타이제이션을 해야지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느냐. 또 얼마나 빈번하게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답을 해야 돼요. 맞죠? 또 비디오 있죠. 눈으로 보는 거는 그죠?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샘플링을 해야 되고 동영상을 이제 그죠? 내가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찍어서 디지털을 바꿔야 돼요. 바꿀 때 얼마나 자주 샘플링을 할 거냐. 그리고 한 샘플을 몇 비트로 나타낼 건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스피치 시그널 또는 음성, 보이스 시그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음성은 우리가 전화망이에요. 전화망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이 AD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맨 먼저 뭐죠? 사람 목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를 이제 제 목소리죠. 제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제 목소리 가잖아요. 그러면 이 AD 컨버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제 컴퓨터에서. 제가 지금 아날로그로 얘기하는 게 제 컴퓨터에 어디로 들어가? 스피커로 들어가죠. 스피커에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스피커에서 나온 신호를 스피커가 아니죠. 마이크죠. 제가 얘기하는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간 신호를 그 신호를 AD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요? 일주일 동안에 몇 번 샘플을 할 거죠. 그 다음에 그 샘플을 몇 비트로 바꾸겠죠. 그게 얼마냐?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전화망에서 PCM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전화국에. 전화국에 가면요. PCM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전화, 옛날 집전화 생각하면 돼요. 집전화로 집에서 전화 이제 집전화 딱 들고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국까지는 아날로그 신호로 가요. 그럼 전화국에 가면 뭐냐면 PCM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AD 컨버전을 해주는데 해요. 디지털 비트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에 제 목소리가 갈 때는요. 디지털 비트로 가는 거예요. PCM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해와 전화국에서 용산 전화국까지 갈 때는 일제로 비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해와 전화국까지 갈 때는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아날로그로 온 거를 PCM을 통해서 바꾸는데 1초에 몇 번 샘플 하느냐? 1초에 몇 번 샘플 할 것 같아요? 자, 1초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1초에 몇 번 샘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거꾸로 해야 돼. 무슨 질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캐슬 웨이스로 하지 않을까? 나이캐슬 웨이스로. 그죠? 그럼 나이캐슬 웨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2W를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뭘 알아야 돼? W를 알아야 되죠? W를 알아야, 그죠? 2W를 알고, 나이캐슬 웨이스를 알 거 아니야. 그러면 W가 뭐예요? 제 목소리, 사람, 우리가 전화할 때 목소리 있죠, 그죠? 이 사람 목소리는 밴드위드, 대역폭이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맞나요? 얼마일까요? 사람 목소리는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할까요? 누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귀 있죠, 귀. 여러분 귀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로 듣는 이 소리는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는 필터예요, 필터. 여러분 귀는 필터예요. 이게 왜 필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예를 하는 거예요. 자, 라디오 방송 중에요. FM 방송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주 듣는 방송이 93.1MHz야. 서울입니다. 93.1MHz 어딘지 아세요? 어느 방송국인지 아세요? KBS 제1FM이야. 93.1MHz. 이게 93.1MHz가 뭐냐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가 93.1MHz에 실려서 오는 거예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에서 보낸 거야. 그래서 93.1MHz 신호가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귀가 모든 대역에 있는 신호를 다 들을 수 있으면요. 이 93.1MHz로 오는 KBS 제일 FM 신호도 여러분 귀로 지금 실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귀가 필터가 아니면은요. 93.1MHz도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93.1MHz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FM 방송 신호가 여러분 귀에 들린다니까 소리로. 예. 물론 이제 모듈레이션 해서 온 신호겠지만 만약 모듈레이션 안 하고 그냥 들린다고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그냥 라디오 수신기가 필요 없는 거야. 귀가 수신기야 그냥. 방송국에서 음악을 보내면 93.1MHz 신호로 보내면 그게 그냥 귀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신호들을 여러분 귀가 다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미쳐 죽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 귀에는 뭐가 들어와요? 가층 주파수 대역에 있는 신호만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가층이란 게 뭐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93.1 다행히도 93.1MHz라는 이 고주파거든.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거든 상대적으로. 가층 주파수 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신호라서 가층 주파수 대역이 안 들어오는 거야. 가층 주파수 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93.1MHz 라디오 방송 신호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귀가 필터라 그랬어. 가층 주파수 대역 안에 있는 신호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가층 주파수 대역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몇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귀로? 제 강의 지난 학기 들은 사람처럼 이런 얘기 좀 했을 거예요, 많이. 얼마까지 들을 수 있어요? 예. 10메가 못 들어요. 1메가 못 들어요. 1메가도 못 듣고 10메가도 다 못 들어요. 어느 건지 아세요? 근데 이게 나이마다 틀린 거 아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높은 주파수 신호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고주파 신호를 못 듣고요.
그죠? 예, 점점점 그 능력을 잃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또 그거 아세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 있죠. 음악 공부하고 또 뭐냐면 음악의 청음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정교한 바이올린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소리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바이올린의 굉장히 정교한 어떤 톤들은 아주 높은 프리퀀시 갖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들어요. 어떤 사람은 못 듣기도 하고. 어쨌거나 간에 15,000Hz 이상 듣기는 어려워요. 15,000Hz. 제가 알기로는요. 15,000Hz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예. 그리고 저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10,000Hz 넘어가는 거 못 들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주 낮은 막 1Hz, 2Hz 이런 아주 낮은 것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대역이 있어요. 0Hz부터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 일정 가청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30Hz부터 그냥 15,000, 1.5kHz, 15,000. 그 정도가 가청 주파수 대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W가 쉽게 하면 W가 15,000이야. W가 15,000.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호가 15,000이 최대라고 한다면, 그죠? 음성 신호는 15,000Hz가 대역 폭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이캐슬 웨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2배니까 30,000 Hz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초에 3만 번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전화망이나 우리 전화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1초에 3만 번 샘플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야. 보내야 될 비트가 너무 많은 거야. 자주 빈번하게 샘플을 하면은 너무 많은 비트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샘플링 레이스를 줄이자. 예, 줄이면은 샘플 레이스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 이제 발생하는 비트 숫자는 줄겠죠. 그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샘플 웨이트를 줄여요. 15,000Hz가 아니라 샘플 웨이트를 어디까지 줄이냐면요. 8,000으로 줄여요. 8,000Hz로. 그러니까 2W를 8,000으로 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2W를 8,000Hz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W가 얼마예요? 4,000이죠? 그죠? 그러니까 4,000Hz까지만 내가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4,000Hz보다 높은 거는 못 들어.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집 전화 있잖아요. 집 전화뿐만 아니에요. 집 전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잖아요. 이 PCM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음성 신호는 다 PCM을 거쳐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음성 통화를 하면요. 음질이 조금 안 좋잖아요.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안 들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4,000Hz까지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4,000Hz보다도 더 높은 프리퀀시는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나눌 수 있죠. 자, 여자친구가 이제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데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내가 바이올린으로 내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야. 여자친구를 위해서 바이올린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 바이올린 이제 플레이하는 걸 전달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제가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데 불행하게도 바이올린 소리는 정교하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이올린의 정교한 음은 10,000Hz, 15,000Hz, 20,000Hz 이렇게 높은 프리퀀시들이 있는데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8,000Hz까지밖에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질인 바이올린 소리가 그대로 리얼하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뭐 했냐면 8,000번 샘플한다고 그랬어요. 8,000번. 1초에 8,000번 샘플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몇 비트 이제 샘플한 앰플리튜드를 비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몇 비트 퀀타이제이션 하냐면요. 8비트 퀀타이제이션 합니다. 8비트 퀀타이제이션. 한 샘플 8비트로 합니다. 그러면 샘플당 8비트가 나와요. 그러면 1초에 8,000번 샘플하죠. 한 샘플이 8비트죠. 그러면 데이터 웨이트 얼마일까요?
데이터 레이시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1초에 8,000번. 그리고 하나가 8비트니까 1초에 몇 비트가 나와요? 64,000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시 64kbps예요. 그래서 음성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64kbps만큼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음성 통화를 한다. 그럼 64kbps만큼 채널을 필요로 한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왜 8비트냐? 4비트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2비트로 하면 안 되나? 왜냐면 4비트로 하면은 64kbps가 32kbps는 반만 보내면 되잖아요. 2비트면은 16kbps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1초 동안. 1초 동안에 16,000비트만 보내면 되거든요. 예, 자,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몇 빗 퀀타이제이션 했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근데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아, 그죠? 예, 여자 목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 사실 영어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예, 한 번 더 들어볼래요? 예. 뭐라 영어로 잘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의 잡음처럼 들리죠? 이게 원빅 퀀타이제이션 한 거, 원빅 퀀타이제이션. 그래서 이게 잡음처럼 들리는 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예,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퀀타이제이션은 정교하게 안 해서 생긴 잡음이거든요. 예. 자, 투빅 퀀타이제이션 해볼게요. 예, 여전히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심하죠. 그렇지만 조금 아까보다 좋아졌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3B 퀀타이제이션. 예,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 뭔가는 좀 많이 명확해졌어요. 그죠? 예, 뭐라고나 얘기하는 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충 스토리는. 예, 그런데 이제 잡음이 여전히 좀 되게 불편하죠. 그죠? 좀 올라갑니다. 4B 퀀타이제이션. 예,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해요. 마지막으로 8빛. 많이 좋아졌죠. 바로 지금 여러분 들은 요 8빛 퀀타이제이션 바로 우리가 전화할 때 쓰는 그죠? 예, 딱 그 수준이에요. 그죠? 요 정도는 돼야 돈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8빛 퀀타이제이션. 그래서 8빛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8빛이 아니라 뭐 16빛 퀀타이제이션 했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확 그죠?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그냥 조금 좋아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8비트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빛 퀀타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스마트폰에서는 8빛 퀀타이제이션 쓰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64kbps로 내가 보내는 건데 사실은 64kbps가 유선일 때는 64kbps 썼는데 무선인 경우는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선보다도 옛날 얘기입니다. 용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64kbps 너무 데이터 빗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축을 줄여요 다시. 예, 우리가 동영상 압축하듯이 음성도 압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압축하는 걸 보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보코드, 보이스 코더. 그래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8kg로 줄이기도 하고 4kg로 줄이기도 하고 엄청 8kg 줄이면 8분의 1 줄이는 거야. 압축하면서 음질이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아까 그거보다 더 떨어져요. 왜 압축하면서 압축했다 풀면서 음질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AP 컨터지션에서 압축하면 나쁘지 않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강의는 다 끝났다. 그죠? 네, 다 끝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수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추석 우리 명절이네. 예,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 2번 짱 일주일 다 빠지고 그냥 다음 주에 만나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예, 뭐 한 주
붙이다가 다시 보는 걸 할게요. 예, 숙제도 안 낼게요. 예. 예, 질문 있는 사람 하시고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강의 종료하겠습니다.